시어머니 수술을 좀 미룬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꽃집 가게 옆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의 한마디의 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장암 초기 수술비 500만 원을 간절히 부탁했을 때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매출도 떨어지고 카드값도 밀려 있어서 거절하던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오랜만에 크루즈 여행 예약했고 거기서 입을 수영복이랑 옷이랑 사야겠다. 사돈 생일 하나를 위해 수백만 원을 물쓰듯 쓰면서도 정작 시어머니가 아플 땐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40년간 분식집을 하며 그 더운 날 찐득한 땀 흘려가며 온갖 세월을 견뎌온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분노가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과연 말순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아들 부부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을 안겨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쾌한 복수를 마지막 한마디까지 놓치지 마세요. 집에서 듣고 계시는 양남순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좁은 골목 끝 오래된 분식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희미하게 말순 분식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칠이 바르고 글자가 달아도 이 골목에서의 집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집이었으니까요. 가문을 열자마자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스며들었습니다. 튀김 기름이 하루 이틀 묵은 냄새가 아니라 세월이 켜이 배어든 내음이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대 앉았다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벽지의 얼룩, 오래된 단력, 반쯤 흐려진 가족사진 한 장,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말순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한말순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닦았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바닥이 시큰거렸습니다. 주름진 손마디가 아파도 하루의 시작은 늘 같았습니다. 청소, 준비, 그리고 분식 재료 다듬기, 이 나이에 무슨 힘으로 이걸 한다고 한말순이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오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등교길 초등학생들이 떡볶이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말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떡볶이를 자신이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채 헐레벌떡 들어오는 정민하였습니다. 정민아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따라 일찍 나오셨네요. 한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나 왔구나. 이 나이 돼도 잠이 많아지질 않네. 눈만 뜨면 그냥 가게 생각뿐이지. 미나가 책 가방처럼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랑 튀김이 제일 맛있으니까요. 저 오늘도 배달 나가기 전에 꼭 먹고 가야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치대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된 습관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미묘한 통증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배가 결리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미나가 그 모습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속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손이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한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나이 탓이지 뭐. 괜히 걱정하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대답했지만 말순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파도처럼 일렁이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점점 심해지는 통증이 말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리자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분 속에는 시든 듯 말 듯한 봉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을 버티며 아직도 잎을 내고 있는 꽃을 바라보며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봉선화처럼 끝까지 버텨야지. 잠시 후 가게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나.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박미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장난기 섞인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박미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또 기름 냄새 풍기고 있네. 너도 참 대단하다. 말순아. 한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직은 내 손이 굳어 있잖아.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멈출 수 있겠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앉아 함께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주름이 깊어도 동갑내기 친구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는 소녀 같던 시절의 웃음소리가 묻어났습니다. 박미자가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몸 챙겨야 해. 요즘 너 자꾸 어지럽다 했잖아. 괜찮은 거 맞아? 한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괜히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이지. 대단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속에서 예리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잠시 젓가락을 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자는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미나는 곁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배달 끝나고 시간 있거든요. 병원 같이 가요. 저도 걱정돼요. 말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미나, 너는 내 공부나 잘해? 나는 아직 버틸 만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순의 속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병, 며느리에게는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그래서 오늘도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기름 냄새가 가득한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는 묘한 통증, 이유 모를 피곤함, 그리고 자꾸만 식은 땀이 흘러내리던 순간들 말수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더 이상 모른 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식 지푸를 끄고 문을 닫은 뒤 말수는 골목 끝 의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의원. 평생 큰 병원 한 번 가 본 적 없던 말순에게는 그곳이 늘 마지막 의지처 같았습니다. 의원은 한산했습니다. 벽에는 내시경 검사 안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접수대 너머로 간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한말순이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가 자꾸 결리고 손발도 저리고 피곤해서요. 간호사가 차트를 작성하고는 의사에게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간 말수는 흰 가원을 입은 김상호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 원장은 오래전부터 이 골목 주민들을 진료해온 동네 의사였습니다. 말순 어머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가 안경 너머로 살피며 말했습니다. 한말순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렇죠. 그냥 조금 배가 쓰린 것 같아 와봤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배에 닿자 말수는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다가 손끝으로 복부를 눌러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위험 같진 않습니다.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말수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큰 병원 정밀 검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통증들이 한꺼번에 현실이 되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장바구니 대신 손가방을 들고 있었고 늘처럼 농담을 건네지 못한 채 옆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대학병원은 분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환한 불빛,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말수는 어쩐지 이 낯선 공간에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번호표를 꼭 준 채 기다림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시간 끝에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각종 피검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을 때 말순의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며 불길한 답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의 종양이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치료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며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이어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늦추면 위험합니다. 시간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말수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이 평생 분식집에서 벌어 모은 돈은 언제나 생활비와 손주의 과외비, 아들의 대출 보증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남은 돈이라고는 손목에 낀 낡은 금반지와 통장에 겨우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습니까? 의사가 묻자 말수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빠서요. 괜히 신세지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부탁했다가 거절당할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 도연의 차가운 표정. 며느리 유진의 무심한 눈길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건강 캠페인 포스터 속 환자들의 환한 미소가 오히려 서글게 느껴졌습니다. 미자가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말수나 괜찮아. 초기 하잖아.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돼. 포기하지 마. 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자야, 나한테 500만 원은 하늘 같은 돈이야.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니? 미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니? 도연이한테라도 얘기해. 자식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말수는 눈을 피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두려움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병이라는 그림자가 이제 확실히 드러났고 돈이라는 벽은 그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축늘 어깨, 그리고 눈동자 속 두려움. 말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병은 이미 몸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가게 매출로는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아들에게라도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내 아들이라면 그래도 어머니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하는 희미한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 불빛이 환하게 켜진 골목 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세개꽃들이 진열돼 있었고 아들 도연이 계산대를 정리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분주하게 화병을 손질하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분식집의 기름 냄새와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부드러운 향기였습니다. 순간 말수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이 더 도드러지는 것 같아 괜히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들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가게 문 닫고 오셨어요? 한말순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닫았다. 도연아, 내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유진이 장미꽃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두 손을 모아 빗습니다. 오래 망설린 끝에 결국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생신이 이번 달이에요. 이번에 친정 식구들 모여서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예약도 다 해놨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커서 손해가 막심해요. 어머니 수술은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잖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워냈는데 정작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시댁 어머니의 생명보다 크루즈 여행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가벼비니? 의사가 말하길 지금 바로 해야 산다더구나. 도연이 불편한 듯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한두 달 지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테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면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도 초기라고 했잖아요. 잠깐 미루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상황이 좀 나아져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거절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뒤 가게 안에 종소리가 울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곧장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꼭 구경하고 가세요. 말수는 홀로 가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에게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 전의 냉정함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말수는 힘겹게 몸을 돌려가기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났지만 그 빛은 말순의 눈에는 한없이 흐릿하고 차갑게만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전봇대 불빛 아래에 멈춰서서 말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이런 부탁도 못하는구나.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과 허무함 그리고 오래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차갑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그 속에서 홀로 서서 오직 자신의 흐느낌만이 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말수는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새벽닭 울음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낡은 전등 불빛을 켜자 벽장 구석에 오래된 보석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목걸이.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붉은 천에 쌓여있던 금목걸이가 세월의 빛을 잃지 않은 채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려운 시절에도 끝내 팔지 않고 지켜온 유일한 재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말순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목걸이보다 소중하지 않겠니?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손끝이 떨려 목걸이를 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온 세월이 목걸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자가 들렀습니다. 말순이 금목걸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미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박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그걸 드디어 파는 거니? 한말순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애들한테도 기대할 수 없고 이거라도 팔아야 수술을 할 수 있겠지? 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살고 봐야지.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목숨은 잃으면 끝이야. 내가 가치가 줄게. 두 사람은 함께 보석상을 찾았습니다. 번화가 골목에 있는 금은방. 쇼윈도 안에는 반짝이는 금반지와 목걸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물건들을 보며 자신이 들고 온 목걸이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를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인은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제품이라 요즘 디자인은 아니네요. 그래도 순도는 좋아요. 이 정도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자 숫자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4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말순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에도 모자한데 450이라니.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아들고 나오자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하면서도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손에 준 건 돈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허무와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미자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부족한 건 내가 조금 보태줄게. 걱정하지 마. 말순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의지하던 자식이 아닌 이웃 친구의 손길이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미나는 배달일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미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은 같이 있어 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한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있어주니 든든하다. 원래는 이런 건 가족이 함께하는 건데 내가 내 곁에 있어주니 그걸로 됐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도 가족이에요. 꼭 수술 잘 돼야 해요. 병원 병실은 차가운 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알렸습니다. 말순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퀴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말순의 눈에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젊은 날, 아들을 키우던 고단한 시절, 그리고 분식집에서 흘린 땀방울들. 수술실 앞에서 미나가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이겨내세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게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내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미나와 미자는 그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수술대 위에 누운 말순은 의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마취제가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히 멀어져 갈 때 말순은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내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아직 끝내지 못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은 길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깨어난 순간 말수는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미나와 미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가가 벌겋게 충혈된 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됐대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수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곁에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 순간 한쪽 가슴이 저했습니다. 아들 도연과 며느리 유진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때도 깨어나는 이 순간에도 그녀의 병상 옆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자가 매일같이 죽을 끓여왔고 미나는 배달 일을 마치고 달려와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미자가 국을 데워주며 말했습니다. 말수나 애들 걱정 말고 몸이나 추스르라. 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한말순이 눈을 감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없는 걸까? 내가 그들에게 그저 짐이었나 보다. 그때 미나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랑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은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곁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피부치들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최경호가 찾아왔습니다. 미자의 조카로 바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모의 부탁이라며 병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최경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모 말씀 듣고 잠깐 들렀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하더군요. 말수는 처음 보는 듯한 단정한 청년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경우구나. 이렇게 바쁜데 와주니 고맙다. 내가 사는 게 민폐가 아닐까 걱정인데. 경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폐라뇨. 가족이 돼서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마른 말순에 굳어있던 가슴을 서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유진아. 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너희는 왜 오지 않니? 내가 그렇게도 짐스러운 존재였더냐?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나가 곁에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의 말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기가 이어지는 동안 말수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미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병실에 들러간다니 청소를 도와주었고 저녁에는 미자가 끓여온 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경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법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생활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간호사가 잠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는 안 오시나요? 스스로 회복 상태를 가족분께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순간 말순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신 미자가 나섰습니다. 제가 사실상 보호자입니다. 설명은 저희가 들을게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 안의 풍경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혈육은 없고 이웃과 단골 손님 그리고 먼 친척 청년이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쓰라린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새롭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또 다른 가족을 만났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말수는 회복 중에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가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단호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미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나, 내가 이제 몸은 좀 회복됐으니 이제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순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니 미자야? 미자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토지보상 관련 문서,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메모까지. 이거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잠깐 보여준 적 있어. 혹시나 내가 필요할까 싶어서 내가 사본을 보관해 놨지? 은행 금고에 있으니까 퇴원하고 찾아. 넌 늘 애들한테 다 내주고 혼자 사는 사람 같아서 불안했거든.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낡은 서류 위에 얹힌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아직 남아있었구나. 나는 그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애들한테 다 맡겨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우가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병문안을 한 번 왔던 그는 이번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경호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모께서 부탁을 하셔서 제대로 상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말수는 얼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혈연도 아닌 먼 친척의 젊은 변호사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닙니다.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권리 증서가 아직 할머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드님이 이걸 알고 있는지 혹은 이미 손을 대려 하는 건지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꽃집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좀 미뤄도 되잖아요. 자신을 생명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 말 뒤에는 혹시 이런 재산 문제도 숨어있던 것은 아닐까? 한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야, 내 말대로라면 내가 그동안 애들한테 다 맡겨둔 게 잘못이었다는 거니? 경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요. 하지만 믿음과 권리를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머니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내어주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만 생각해왔는데 그게 곧 스스로를 버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박미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걸 다 가져가야 할 권리는 없는 거야?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잡고 있어야 해. 이 말수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남아있는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나의 땅은 내 것이야. 은행 금고에 원본이 있으니 꼭 찾아서 내가 써라.
절대 도연이에게 넘기지 마라.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남겨두는 거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한말순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결국 이런 나를 알았던 거구나. 경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바로 그 힘을 쓸 때입니다. 이걸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 말의 말수는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히 서러움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박미자가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미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병실라는 작은 연대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손길들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붙잡았습니다. 말수는 그 손길들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만으로는 앞으로의 길을 버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복도만 희미하게 밝은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던 말수는 서랍 속에서 미자가 건네준 서류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남편의 필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말수나 절대 도연에게 명의를 넘기지 마라. 이 땅은 내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써야 할 거다. 그 글귀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말수는 종이를 꼭 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을 키우며 뼈 빠지게 분식집을 지킨 날들. 손주를 돌보며 아들 가게 빚을 갚으며 언제나 자신은 뒷전이었던 살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한말순이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 목숨을 더는 함부로 살 수 없어. 남편이 남겨주니 말이 나를 살리라는 뜻이었구나. 며칠 뒤 경호는 병원의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직 젊지만 단단한 눈빛 속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경호가 노트북을 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 권리를 명확히 하셔야 해요. 집과 토지 보상금은 법적으로 할머니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아드님이 마음대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호야,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자식한테 맞서 싸운다는 게 가슴이 너무 무겁구나. 경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든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시면 모든 걸 잃으실 거예요.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앞으로의 존엄 이번만큼은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 말의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듯 그녀의 마음속 오래된 두. 할게요. 한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는 겁이 나지 않는다. 피부치가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경우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첫 선언입니다.
이걸 보내고 나면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결코 예전처럼 쉽게 어머님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 말수는 화면에 뜬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인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이전이나 위임도 하지 않을 것을 알립니다. 단호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말순이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건 나의 삶을 지키는 길이니까.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려 했던 걸 내가 잃게 할 수는 없지? 경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약한 노무와 곁을 지키는 몇 사람의 온기였지만 이제는 작은 전쟁을 준비하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 말수는 오히려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마치 남편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잘했다, 말수나. 드디어 내가 너를 지키는구나. 말수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 말을 남겼는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 말을 남겼는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경호가 준비한 내용 증명은 꼼꼼히 작성되어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 봉투 위에 찍히는 도장의 붉은 잉크를 보는 순간 말순의 가슴은 마치 큰 돌덩이를 삼킨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낡은 전등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있던 원본 서류들을 찾아 경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등기봉투가 아들 부부의 손에 닿을 순간을 떠올리자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평온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맞서기로 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도현이 분노의 찰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내용 증명 서류를 준 채 벌컥 달아오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박유진도 뒤따라 들어오며 울먹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보내시면 우리를 뭐로 보라는 거예요? 말수는 두 사람의 격한 표정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눈앞에서 종이가 휘날리고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모른 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선을 긋다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한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다. 나는 그 뜻을 지켜야 한다. 도연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요. 세상은 달라졌고 지금은 제가 책임져야 할 때예요.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그 순간 유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대출 갚아야죠.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있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려는 순간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도 살 권리가 있는데 왜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그 말은 피해자처럼 들렸지만 말순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지금껏 그녀가 자식들을 위해 흘린 세월과 눈물 그 모든 것을 외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평생 너희 살 권리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유진은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크루즈 여행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법으로 몰아붙이면 정말 저희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말수는 그 눈물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물이 진심이라면 내가 느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 너희 눈물은 나를 흔들기 위한 눈물일 뿐이다. 더는 속지 않는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 그리고 어머니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결국은 재산을 잃되 두려움임을 말수는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꽃집 안에 진열된 장미와 백합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유진의 흐느낌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말순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어른이다.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내 권리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두 사람 앞에 세워졌습니다. 도연은 차마 대꾸하지 못하고 손에 쥐 서류를 구겨진 채 눈을 피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말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홀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눈빛은 전부 다 단단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말순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말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진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우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내용 증명 이후 곧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등기부 등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도연과 유진은 여전히 집과 꽃집을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며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집과 토지 보상금의 모든 권리는 한말순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둔 순간 말순은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귀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절대 도연에게 넘기지 마라. 그 목소리를 끝내 지켜냈다는 사실에 말순의 가슴은 무겁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집밥 골목에는 이삿짐 트럭이 섰습니다. 도연과 유진은 울분 섞인 얼굴로 집안에서 짐을 꾸려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들이 하나 둘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세상에 결국 저 집이 이렇게 되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지. 어머니를 저렇게 내버려 두더니 도연은 주변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짐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붉어진 눈가가 그가 느끼는 굴욕과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한말순이 차갑게 그러나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잘못을 모르는 게 잘못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핑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럭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매아이쳤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춰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꽃집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가게 권리 역시 말순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위해 정리하는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정말 할머니 거예요? 한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것을 되찾았구나.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집과 땅이 아니야. 내 조엄을 되찾은 거다. 미자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말순 나 잘했다. 내가 드디어 내 몫을 챙겼구나. 내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말순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집과 가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순의 자존심이었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더는 남의 그림자에 서지 않겠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와 달리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며칠 사이 골목은 온갖 이야기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 내쫓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듣기로는 아들 부부가 엄마 수술비도 안 되졌다잖아. 그럼 그렇게 당해도 싸지. 한쪽에서는 연민이 다른 쪽에서는 통쾌함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시장 길목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채소를 고르던 이웃이 다가와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순 씨, 내가 뭐라 하긴 그렇지만 자식은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혈육이란 게 있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이웃이 손을 턱 치며 대꾸했습니다. 매정하긴 뭐가 매정해? 내가 알기로는 아들이 어머니 병원비도 모른 척했다잖아. 그런 자식은 벌 받아야 돼. 말순 씨가 오히려 잘한 거야? 말순은 그 두 가지 상반된 시선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에야 별별 얘기가 다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남이 아닌 내 삶의 문제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분식집 앞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언제 다시 해요?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 말순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고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와 미나, 경호가 분식집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순을 둘러싸고 마치 가족처럼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장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결국엔 다들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정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참아온 거예요. 최경호가 잔잔하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 말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의 결심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어머님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자식이든 남이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식탁기 공기처럼 단단히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을 거닐던 말수는 전과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집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뒤에서 따라왔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저녁상을 차리는 냄새,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두 자신과는 무관한 듯 느껴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안에서 자신도 하나의 당당한 존재로서 있다는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건풀은 하늘 위에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말 그리고 스스로 다잡은 결심이 다시 가슴에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이제는 내가 내 길을 걷는 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에서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에서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발걸음은 이제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억눌려온 자존심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말순의 집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무릎을 꿇은 박유진이 보였습니다. 평소 고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흐트러진 머리칼과 부은 눈가가 그녀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를 옮겨야 해요. 저희가 이렇게 쫓겨나면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아요. 그 죄는 어머니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은 여인의 모습은 한때 며느리로서 믿고 싶었던 그러나 늘 자신을 짐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말순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 눈물이 진심이라면 내가 벌써 흔들렸을 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너희가 흘리는 눈물은 늘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봐주세요. 그 말의 순간 말순의 가슴이 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빛은 더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일이다. 나는 내 삶까지 떠안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 너희가 선택한 길의 무게를 이제는 너희가 져야 한다. 그 말에 유진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흐느낌만이 좁은 마당을 채웠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 말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전 젊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수없이 자신을 외면했던 차가운 아들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한말순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다시 무너지면 나는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죄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의 후회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어머니를 설득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지만 말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 순간 마당 위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빨래줄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말순의 표정은 한층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마당 위로 불어오던 바람이 한동안 귀가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무릎 꿇고 흐느끼던 유진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도 어머니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 채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한말수는 오랫동안 대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그녀를 붙잡고 흔들던 애과 눈물이 떠나간 자리에는 차갑지만 고유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항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큰 집에 혼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호의 조언을 받아 집을 임대하고 자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뿐인 소박한 공간.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원룸 창가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리던 기름 냄새 대신 이곳에는 햇살 냄새와 새로 산 화분의 흙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말순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크지 않았지만 생활을 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자가 찾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여기가 내 진짜 집 같네. 내가 이제야 제대로 숨쉬는 얼굴이다. 한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자야. 비로소 내 집이 된 것 같다. 크진 않아도 내 마음은 편하다. 미나도 방으로 들어오며 싱그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떡볶이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그 맛은 못 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잊었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나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 내가 더 살맛이 난다. 이제는 내가 내 손녀나 다름없다. 경호도 주말마다 들러 서리를 정리해주고 작은 생활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경호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제는 내가 두렵지 않구나. 그렇게 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웃음이 오갔고 때로는 눈물이 공유되었으며 작은 밥상 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창가에 앉아있던 말수는 문득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겠어. 당신이 남긴 말이 단순히 재산을 지키라는 게 아니었어.
나를 나로 살게 하라는 말이었지? 늦었지만 이제야 내 삶을 살기 시작했어. 창문 밖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바라봤던 하늘이었지만 오늘의 노은 유난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 따뜻했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삶, 그것은 늦은 듯 보였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